사인업은 회원가입이고 사인인은 로그인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은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인사이드죠. 사인인과 로그인 둘 다 인으로 끝납니다. 웹사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웹사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인업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입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서 I signed up for YouTube Red. 보통 웹사이트에서 사인업을 누르고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는 폼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인풋 타입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텍스트 인풋도 있고 라디오 인풋도 있습니다. 텍스트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그냥 인풋을 선택하면 네모칸으로 입력창이 생성됩니다. 만약 인풋 타입으로 패스워드를 선택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네모칸이 생성됩니다. 좌측에 인풋 타입은 글자가 보이는데 우측에 패스워드 타입은 점으로 글자가 가려집니다. 안심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겠죠. 만약 인풋 타입으로 서밋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서버에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사용자를 안내하는 짧은 도움말입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까지 표시되다가 사용자가 입력하기 시작하면 사라집니다. 짧은 도움말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됩니다. 일종의 짧은 힌트죠. 저는 플레이스홀더에 각각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네임은 폼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짓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등에서 해당 요소를 참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임도 텍스트입니다. 구분해서 특정할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폼의 이름을 로긴 폼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고 나니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특정해서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원가입 페이지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적어 주었습니다. 사실 콤마는 없어도 됩니다. 지워주어도 별탈 없이 웹페이지는 돌아갑니다. 회원가입할 때 패스워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입력창을 만들어 줍니다. 패스워드를 2번 입력해서 일치해야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버튼을 한 칸 띄워주고 사인업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적용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각각의 인풋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회원가입 창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그인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인인 HTML을 만들어줍니다. 회원가입 창의 코드를 참고해서 로그인 창의 코드도 작성해줍니다. 로그인 창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HTML 템플릿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뷰를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인 틀만 존재하던 사인업 함수에 구체적인 코드를 적어줍니다. 리다이렉트 임포트를 잊지 마시고 유저 모델과 OS 임포트도 잊지 마세요. 회원가입 뷰도 다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원가입을 해보면 무섭게 비밀번호 유출 경고가 뜹니다. 해킹당해도 별 상관없으니 keep going 합니다. 앞서 사인업 함수를 작성했다면 이젠 사인인 함수를 작성합니다. 사인인 함수 작성이 다 끝났다면 실제로 로그인 해봅니다. 역시 노출됐다고 뜨는데 별 상관없습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해보면 유저스가 보이는데 여기에 방금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본 유저1 아이디가 보입니다. 로그아웃 함수도 만듭니다. HTML 템플릿도 만들어주면 다 끝납니다. 사인업과 사인인이 보이죠? 사인인을 클릭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실제로 로그인하면 유저1을 특정해서 로그인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코드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로그인 뷰 함수에서 authenticate은 유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우린 import auth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auth.authenticate로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만약 import authenticate로 곧장 임포트 해줬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uthenticate 함수를 돌린 결과 none이면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이 아니어야 유저가 존재하는 것이죠. 유저가 존재할 때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로그인을 곧장 임포트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인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auth만 임포트 해줬기 때문에 auth.login으로 코드를 적어줬습니다. 로긴 함수는 http request와 유저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괄호 안에 request와 유저가 들어갔죠. 여기까지 로그인 view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로그아웃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user.isAuthenticate은 유저가 로그인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번엔 좀 더 나아가 라벨 태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벨 태그는 인풋 태그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라벨의 for 값과 인풋의 id 값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라벨의 for 값인 바보와 인풋의 id 값인 바보가 일치하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릭 가능한 영역이 넓어집니다. p 태그를 라벨 태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라벨 for 값과 인풋 id 값을 일치시켰습니다. 과연 라벨 태그를 추가하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걸까? p 태그만 적용했을 땐 글자를 클릭해도 입력창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벨 태그를 추가한 뒤론 글자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창에 커서가 생기면서 곧장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릭 가능 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좀 더 편리해졌죠. 라벨 태그를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엔 정확히 인풋 태그를 클릭해 줘야만 입력 가능하니 불편하겠죠. 라벨 태그를 추가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번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재확인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 1과 패스워드 2로 해도 되고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컨펌으로 해도 됩니다. 앞에서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만 입력했는데 이번에는 이메일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잊지 말고 템플릿에도 이메일 입력창을 추가해 줍니다. 인풋 타입도 이메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div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div 태그에서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엔 radio input 타입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예제는 input id 값과 라벨 for 값을 일치시켰네요. input 타입을 radio로 설정하면 radio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렇듯 웹사이트 사용자는 폼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아까 노출된 비밀번호 팝업 창이 왜 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로컬 컴퓨터에서 개발이 진행됐는데도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팝업 창이 떴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선 그 이유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제3자에게 노출됐던 40억 개의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와 일치하는 항목을 찾게 되면 방금 같은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즉 해킹당하기 쉬운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노출됐던 것이니까요. 사실 제 비밀번호는 1234였습니다. 이미 노출된 이력이 있는 비밀번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팝업창이 떴던 것이고요. 지금 당장에 계정과 패스워드가 털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한번 털렸던 비밀번호 1234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롬은 비밀번호 변경 팝업을 띄운 뒤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웹사이트 개발자는 이를 참고하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번호의 유효성 검사를 강화해서 비슷하게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죠. 홈페이지에는 이상이 없어도 비밀번호 변경 팝업 창이 뜨면 사용자는 찝찝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신규 계정을 만들었는데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처럼 비밀번호 팝업 창은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디는 유저2로 간단하지만 전혀 문제 없었고 비밀번호가 너무 쉬운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폼 태그의 액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폼 태그의 액션은 폼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해당 데이터가 도착할 URL을 명시합니다. URL을 적어주면 되고요. 절대 주소로 적어줘도 되고 상대 주소를 적어줘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HTML 템플릿에 폼 태그를 직접 만들어 줬었지만 장고에서는 폼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안에 새롭게 forms.py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폼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폼 클래스를 만든 뒤엔 다음과 같이 임포트 합니다. 여기서 form.sp는 폼을 p 태그로 렌더링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